산이라는 게 뭐 자궁 같은 곳이지. 들어가면 이게 자궁이 음과 양의 기운이 가장 조화롭게 형성된,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공간이거든. 산으로 가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특히 히말라야를 제가 한 10번 갔는데, 히말라야는 그 7, 8천 연봉들이 막 빙하를 이고 뒤에서 내가 어디를 걷고 있든 따라오거든. 그건 뭐랄까 그냥 초월적인 세계 같지. 내가 닿을 수 없는 어떤 꿈 세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걸 마음속에 품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히말라야에 자주 가냐고. 그래서 난 그러지요. 나한테 히말라야는 절이고 또 교회다. 어떤 신성이라고 부를까? 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타지를 느끼면서 걷는 곳이니까요. 예, 그래서 가요. 고수 증세는 내려오면 그냥 금방 나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한 건 아니지요. 한국 분들이 히말라야 갔다가 사고를 만나는 건 되게 무리하기 때문이에요. 속도를 너무 빠르게 걷거나. 근데 천천히 적응하면서 올라가면 누구나 다 5,000m 해발 고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정말 진실로 자기 자신을 만날 수도 있고, 인생을 어떻게 참아내야 하는지. 인생에는 뭐 화려한 것만 계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편안하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재단에 헌신하고 인내를 바치는 것인지 하는 것을 히말라야에 가서 일주일씩만 걸어보면 뼈저리게 난 느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권장하고 싶지요. 소설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어떤 논리 그물망 안에 그 세계가 들어있고, 소설은 사람살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소설은 저작거리 속으로 들어가야 좋은 작가로 거듭날 수 있죠. 산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례의 꿈이라고 하는 건 더 영원한 어떤 도를 얻겠다는 것이고, 소설은 이 저작거리, 사람들이 피튀기게 울고 웃고 싸우고 사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나는 평생 소설을 써오면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불가능한 것에 대한 꿈 같은 게 마음속에 깃들여 있어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죠. 목표는 뭐 이를테면은 뭐 연매출 1,000억 또는 뭐 의사가 되겠다든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건 목표고, 꿈은 그렇게 돼서 어떻게 살겠다는 것인가가 꿈이거든요. 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일 거예요. 어떤 사랑의 완성이라든가 삶의 유한성을 넘어선 불멸, 이런 것들이 꿈이라고 할 수 있죠.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삶의 완성 또는 삶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불멸에 대한 욕망 같은 걸로 가는 거지요. 히말라야에서는 순례하는 동안만이라도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순례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문명사회에 산다고는 계속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사실은 지구의 입장에서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먹고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초월적인 그 세계, 보다 더 영원히 살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이 이제 순례자의 길일 텐데, 그런 꿈은 나 말고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적인 욕망의 폭발이라고 하는 이 사회문화 구조가 우리들에게 그런 꿈, 그런 갈망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을 못 쓰게 되면, 안 쓰게 되거나, 상상력이 너무 늙어서 이제 없어지거나 해서 못 쓰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그런 길로, 그런 꿈을 찾아서 길을 떠나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많죠. 소설은 근본적으로 보면 삶을 텍스트로 삼는 것이고, 삶 속에서도 주로 결핍된 삶, 부자지만 외롭다든가, 능력이 뛰어나지만 아직 기회를 못 만나서 가난하다든가,
또는 너무나 출세형과 같이 보이지만 자기 내부에서 부자유하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삶의 어떤 결핍인데 소설은 이제 그거를 끌어내서 그 결핍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도 자기 결핍을 확인하고 그걸 넘어서라는 의지를 갖게끔 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결핍에 대해서 소설이 주목하는 건 결핍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 그 결핍이 없는 세계에 대한 욕망, 그리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뭐 최종적으로 소설은 사랑이라고 봐요. 20대 연애의 그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과 세계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이건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인물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이고 또 내가 소설을 써 독자들한테 넘어가면 독자들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일종의 작업이 요즘 말로 하면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렬한 사랑을 통해서 삶의 결핍된 어떤 지점을 보여줌으로써 더 힘을 내서 그 결핍을 극복하게 하고 싶도록 만드는 일, 그게 말하자면 작가로서의 내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젊을 때는 다시 태어남도 꼭 글을 쓰겠다 늘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30대 40대까지. 요즘엔 재고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태어나면 뭐 할 일도 많은데 굳이 꼭 소설을 써야 되겠나. 안 해본 다른 거, 뭐 화가를 할 수도 있고, 뭔가 나는 감성이 예민해 가지고요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젊을 때 내가 스스로 작가로 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승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의지가 나는 굳어서 아마 손에서 힘 떨어지고 도저히 쓸 수 없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쓸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에서는 다른 데서 더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데서 있고 싶어요. 지금 이제 한 20여 명의 작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소설을 발표하고 연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철라체라는 산악소설인데 그걸 네이버와의 계약에 의해서 원고리를 네이버한테 받고 네이버에 연재를 했었거든요. 인터넷 소설 시대를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살인 당락이라는 소설을 내 개인 블로그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15년 동안 나 신문 연재를 거의 뭐 매일 했죠. 평생 그 연재의 메커니즘에다가 눌려 살았어요. 연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원고료가 나오지만 언제까지 반드시 원고를 대야 한다. 독자와 약속이 있어요. 하루에 몇 장, 몇 시까지는 반드시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의 20년 이상 그 연재의 메커니즘에 눌려 살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좀 원고료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해방되고 싶다. 쓰긴 쓰지만 그래서 내 개인 블로그에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하루에 한 문장만 올려도 상관없고요. 하루에 뭐 100장을 써서 올려도 되고 점심 때 올려도 되고 저녁 때 올려도 되고 또 너무 지치면 한 이틀 올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개인 블로그니까 이런 자유를 지금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소설을 이렇게 썼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 뭐 생물학적 나이가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청년 작가로 사는 게 내 개인으로는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런 별칭을 나도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내가 작가로 사는 내 방법, 내 꿈과 일치하는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나이에 안주하거나 나의 구원의를 앞세워서 살고 싶지는 않고요. 신춘문예로 문단에 데뷔했던 그 젊은 감각으로 현역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어부지리로 장교의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고 그냥 쫄병으로 작가 쫄병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현역 작가로서의 꿈 그것이 청년 작가라는 이름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기쁘게 받고 있죠. 젊은 날에 미련이 있지요.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이름도 없고 그래서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고요. 특히 누리고 싶은 것들 돈이 없다는 핑계로 다 뒤로 미뤘어요. 뭐 이를테면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10만 원짜리 러시아 발레단이 왔다. 내가 젊을 때 그런 그 문화적인 사치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은데
아, 내 나중에 돈 벌고 성공하면 해야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 발레단에 발레를 보러 갔더니 비싸게 표를 사가지고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 지루하고. 아, 내가 20대 때 이걸 봤으면 너무 행복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정체성에 따른 문화적인 것들을 즐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젊을 때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조금 형편이 어려워도 조금 사치스럽다고 느끼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지.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뭐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그리운지, 이거는 이제 알면서 젊은 날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젊은이들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면 취직도 어렵고 그런 시대지만 어쨌든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많이 갖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을 그냥 자본주의 경쟁 구조가 세뇌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고요하게 이제 자기 내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어떤 지점에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 나는 이런 걸 원하는 거야. 넌 지금 돈 벌려고 혈안이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본질적인 자기 목소리가 난 누구나 있다고 봐요. 만약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약간 가난한 건 두렵지 않거든요. 나도 젊은 날 굉장히 가난하고 취직도 안 됐어요. 뭐 지방에 이 학벌 사이에서 지방대학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았는데, 그 가난했던 것이 그렇게 비참했다고는 지금은 생각 안 돼요. 왜 매일 굶으면서도 비참하게 굶진 않았냐면 나는 문학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난 작가가 될 거야. 이런 꿈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뭐 3끼 중에 2끼 굶어도 그게 비참하지는 않더라고. 이 땅의 아버지들은 지난 50년의 개발 시대에 세계사에서 놀랄 만큼 열심히 일해서 이 땅을 가난으로 구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발이 만드는 여러 가지 사회의 그늘, 이런 것들도 동시에 아버지들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아버지들이 뭔가 나쁜 것처럼 이렇게 말해지는 경우도 이제 많다고 봐요. 물론 여성들이 바친 헌신과 희생이 적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훨씬 컸지요. 컸는데 90년대 이후 페미니즘이 폭발에 의해서 여성들이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들이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그늘의 책임이라고는 지적에 비해서 많이 묻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려운 시대를 참으면서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제했던 그 늙은 아버지들이 지금 쓸쓸하게 돌아앉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늘 마음에 아프게 생각을 해요. 한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소외되면 그 가족은 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어떤 의미에서 조국이다. 아버지들이 화이팅 해야 나라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또 가족들이 그것을 열렬하게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돈만 벌러 간 것이 아버지 아니라 가족과 조국을 위해서 돈을 버는 현장에 뛰어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가족들이, 특히 어린 딸들이 아버지가 사랑 표현이 좀 원만하지 않다고 원망하시지 말고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용기를 좀 주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아버지 여러분들은 지금 큰 역할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는 그 자긍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